스페인의 지역 갈등은 스페인과가 아니셔도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이 당연히 다 축구가 갖고 있는 지역 갈등의 그 구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문화 경쟁의 태도로서 나오게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다만 그게 왜 마시아와 연관이 있냐면 그런 지역 갈등의 구도 속에서 카탈란인들이 자기 토속 건축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즉 오늘 강연에서는 그 방향성이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가, 그리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연구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가 정도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카탈루냐가 어딨나 정도는 여러분 당연히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대략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본토에 있는 15개의 주 중 하나이고 위도상으로는 북위 40도로에서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루냐의 북쪽 경계가 피레네 산맥입니다. 즉 북쪽에서 날아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형적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꼽히기 좋은 환경,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카탈루냐의 지형적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던 민족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카탈루냐인들은 자신의 민족 지형을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20세기 초가 됐었을 때 그들이 막 100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그 단체의 형상을 찾아가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카탈란의 최초의 지형지도라 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아랍 세계에 대응하며 저기 프랑코 왕국은 아랍을 밑으로 밀어냈었지만 그 지역의 완충 지역의 의미로서 이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유지들에게 왕국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 작은 왕국들의 연합이 공통 가치를 갖게 되면서 우리 카탈루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카탈란인들이 20세기에 표현한 그들의 정체성을 1000년 된 것을 표현했다는 거, 이것은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역 갈등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서구 사회에서도 독립이라는 모태가 여전히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작년에 찍은 거예요. 본인들의 언어와 본인들의 문화와 본인들의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서 자신이 다른 집단임을 드러낼 수 있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아다라는 날은 카탈루냐의 국경일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1714년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 그들이 스페인에서 속주로 되어버린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왕이 됐다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왕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개의 왕관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카탈루냐는 스페인이란 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자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 스페인의 왕가 계승이 끊기게 되고 프랑스가 넘어오고 합스부르크가 오고 전투로 많은 와중 속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편에 섰었던 그 시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의 결과 속주의 지위로 들어가게 돼요. 많은 갈등 사항 중에서도 제가 이 사건을 대표적으로 가져왔던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바르셀로나 문화지형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714년 바르셀로나의 도시 경기를 감싸고 있었던 성곽을 허물어뜨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 중 하나는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리고 카탈루냐의 중심 도시 바르셀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군대 막사를 짓는 것이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몬주익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몬주익산 정상에 있는 요새, 이 두 곳에 군대를 두고 나서 이 도시를 통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들은 원래 성곽이라는 것은 도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는 적어도 3번까지 중세 성곽을 갖고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성곽 보이시죠? 이 속에 있는 성곽들은 과거 옛날 로마 성곽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위에 지어놨던 이것을 물리적 경계로 꽉 막아버립니다. 정말 도시가 성장할 수 없게 막아버려요. 이 지도의 전을 보시게 되면 아직은 성곽 내부에 그래도 텅텅 비어있는 일부 농지들이 보입니다. 아마 수도원에 수독되어 있는 그런 빈 땅들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요. 하지만 딱 150년이 지나고 나서 바르셀로나는 많은 인구가 넘어오지만 도시 통제 수단이 여기 군대 막사가 있고 성곽을 허물 수 없다는 조건 내에서 굉장히 빡빡한 도시로 되어옵니다. 정확히 성곽이 허물기 20년 전의 인구는 약 2제곱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면적에 대략 19만 정도가 살았어요. 감이 안 오시죠? 1제곱킬로미터당 약간 9.5예요. 서울시 인구 밀도가 그 빡빡하다는 서울시도 2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서울시 인구 밀도의 5배를 간직하고 그와 평행하는 빡빡한 도시 밀도를 갖고 있었던 곳이 바르셀로나 구도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성곽을 허물기 전까지. 지금도 바르셀로나 곳곳에 가면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르셀로나 구도심의 복원 작업은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채워진 건물들을 헐어가며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 개념이 재미있는 것이 한국에서는 구도심 복원일을 한다면 사실 아파트 짓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이라는 거.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새로 깔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돈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인 건데 저거 바르셀로나에서 문명이 달라요. 돈 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150년 동안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급격하게 정주 가능성이 떨어진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물들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성곽 내부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는 볼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진들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를 정확히 기록한 사진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서 약 80년 정도 지난, 즉 성곽이 허물어진 한참 이후에 찍은 사진에서도 굉장히 빡빡하고 인구 밀도가 높고 정주성이 떨어지는 마치 중세 도시의 모습 같은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불렀던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바리오치노예요. 차이나타운. 중국인이 살아서 바리오치노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오래됐고 매출과 사장가가 있고 약을 거래하고 가장 음습한 지역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런 차별의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60년대까지는 한국이라는 단어도 사랑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라스코리아스라는 곳들은 도시 빈민들이 산골 밑에다가 자생적 힘으로 도시를 만드는 지역들이에요. 우리도 그 목적과는 대상 중 하나였다는 거 사진을 통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우리 스페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 여러분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나폴레옹군 독립전쟁을 하고 왕정과 공화정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번 헌법을 바꾸고 불안합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불안함은 필연적으로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어깨를 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가장 최초로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게 돼요. 비록 스페인은 서유럽의 후진국으로서 산업혁명을 늦기 시작했지만 카탈루냐는 스페인 내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부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19세기의 카탈루냐는 민족문화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바르셀로나는 19세기 중반 드디어 중앙정부로부터 그들을 옥죄었었던 물리적 환경인 성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성곽을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렇게 뒤에 있는 저 공장대에서 굳이 이름을 제가 넣었던 것은 저것이 스페인에 지어졌던 최초의 증기로 움직이는 공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시대적인 장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구도시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신도시 계획, 엔산자 계획을 허락받게 돼요. 그것이 1860년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조직적이다, 오르가닉하다 라는 표현이 아마 어울릴 것 같은 그 지역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격자라고 하는 공통성을 전제하는 도시 조직이 펼쳐집니다. 격자는 자폐적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격자는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딘가의 블록을 점유하고 있다면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빛을 받아들이고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갑자기 도시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새로운 신도심이 나왔습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도시는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족 개념을 드러내며 그것을 문화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축가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을 관찰하기 위해 혹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있었던 군대 부지자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88년 엑스포 부지를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세오네 그라시아라 그래서 에이션 플레 계획에서 여기 중심 상업관으로 개발한 그곳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 외곽으로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그라시아 지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가장 너비가 크게 해서 중심 상업관으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대 유명 건축가들에게 이 시기는 분명히 기회의 시기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건축가 가우디도 이 문맥 속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성가적 성당도 딱 그 분위기, 도시의 신도심이 펼쳐지고 도시의 부가 마천루한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 다만 이 가우디를 포함한 그 당시 건축가들의 예술적 움직임은 하나의 양식으로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고딕, 로마네스크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양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역사 절충주의입니다. 즉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민족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까탈란 사회, 그 땅에서 펼쳐졌었던 많은 예술 양식 중에서 절충적으로 선택함이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물도 고딕에서 개념을 얻은 것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무대아리 양식이라 그래서 아랍에서 얻은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땅에 존재했었던 과거 양식의 일부를 차용하며 근대화합니다. 자기 땅에서 있는 민족문화를 재생한다는 관점 속에서 중세, 로마네스크, 고딕까지를 바라보는 역사 절충주의 양식을 모데르니즘으로 한다면 그 이전, 로마, 그리스까지 가는 그 양식 사이에서 차용하여 가져온 것을 노센티스모라고 거칠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데르니즘과 굉장히 정반대적인 성격이다 라고 그들 책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까따르냐가 근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 쌍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고딕이나 로마네스까지까지 관심이 있었고 한쪽에 조금 더 깊은 역사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딕과 로마네스가 실질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신을 만나기 위한 감정적인 부분이 강하다면 우리 그리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조금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 합리성은 필연적으로 자문화 토속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겠죠. 이 땅에서 수천 년간 혹은 수백 년간 그들의 문화와 땅에 적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요. 자, 이것은 까따루냐 도구답사 협회에서 1920년대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들의 기록을 추록해서 쭉 보게 되면은 농가 풍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중심에 까따루냐 토속 건축 마시아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적인 목가적인 농촌 풍경이라고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풍경화들 속에는 다이나미즘이라고 하는 생각의 기반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민족 문화를 찾는 그런 기반 속에서 혹은 반도시화 혹은 근대화에 지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는 과거 지향적 태도예요.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다는 것을 민족 문화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표현하는 그림 자체도 사실 목가적 풍경과 메시지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사실은 굉장히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있고 한 젊은 여자가 짐을 들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도 저 젊은 여자는 공장에서 일했던 도시에서 왔을 그런 사람이라 해석할 수 있겠죠. 오른편에 들고 있는 짐을 통해서 그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마시아고 그 앞에 있는 노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윤리의 지표가 되는 것이 이런 마시아가 위치를 갖게 된 이후로 문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가 없는 건축, 그것이 토속 건축이라 정의되는데 건축가 없는 건축을 건축가들이 맡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민족 문화의 가장 합리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복잡했던 마시아를 하나의 언어로서 정리하는 시도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났을 때는 어디 있지도 않은 있을 법한 농가 건축으로 드러났었던 마시아가 언론을 통해서 그 문법화된 건축들이 외부로 홍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가 완성된 1960년대, 70년대에는 부동산 광고제도 마시아라는 대상을 사진으로 보여주지 않고 글자만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떤 돈의 수단으로 교환될 수 있는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땅과 건축을 통한 광고지지만 광고 문구에는 그냥 띠삐가 마시아 까달라나 이 한마디가 써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더라도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무엇을 상상할지가 공통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형화 속에서 나왔던 그림 중 하나가 이 주앙미로가 그렸던 라마시아예요. 마시아가 거기는 전형성을 잘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마시아 프린티파는 저기 있고 부속 건물들이 있고 하지만 실제로 방문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그 경내에서 주된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의 일면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가장 모서리 부분의 일부를 차용함으로써 이 라마시아는 전형적 마시아의 일부를 실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전형화가 됐기 때문에 1929년도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었던 두 번째 엑스포에서는 마시아가 전시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농업용이 아닙니다. 정말 전시용이에요. 우리 민속촌 같은 건물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연구했었던 건축가들의 정형화된 패턴 하나가 여기 실현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둔 것들은 마시아가 건축가물 건축에서 어떻게 민족문화 유산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는 과정일 겁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축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시적 수단으로서 건축을 가져와서 민족 개념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문맥 안에서 이 연구들이 어떤 헤게모니적 이데올로기를 갖기 위해 도구가 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